독후평 태백산맥 3 발췌 첨산 첨봉산 김범우는 순천행 기차를 기다리며 첨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철봉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은 언제 봐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그 기이한 생김도 생김인데다가 자리 잡고 앉은 위치까지 특별해서 생겨나는 신비로움일 것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첨산은 거대한 세모뿔이었다. 산은 을에 줄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줄기를 따라 크고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첨산은 그렇지가 않았다. 양쪽에 아무 줄기도 거느림 없이 혼자 우뚝 솟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경계를 짓고 있는 양쪽 능선은 흡사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직선으로 뻗어올라 봉우리에서 만나고 있었다. 교육체계의 변화. 아마 내년부터 학제가 바뀔 것이요. 현행 5년제 중학이 중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각기 3년씩으로 되는 것이요. 신학제 변경에 따라 우리 학교도 정식으로 중고등으로 분리되어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소. 의미 있는 질문. 투철한 사상을 가진 염상진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사상보다는 인간적 기대 성취를 바라며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일까? 절의 상황. 김자반이며 꽃감이며 자심이며 유가며 담은 소쿠리들이 따로 실려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체결된 수확량과는 상관없이 소작인들이 마련한 선물이었다. 소작을 붙이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소작을 붙이게 해달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숙인들의 소작을 붙이는 것보다 절의 소작을 붙이는 것이 어느 모로 낫다는 것이 일반적 풍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재무소에 있는 가난해 배는 사람들의 종종 걸음이 끊이질 않았고 어떤 승은 속가의 인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곡한 청을 받고 난감해하기도 했다. 기싸움의 전형. 시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다. 학명을 시인하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었고 부인하면 깨끗한 패배를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정면으로 대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흥분을 주체하지도 못하기도 해서 했지만 전혀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정면 도전을 하면 풋내기 주제에 당황하고 흔들리리라 생각했던 것이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더 몰아붙여 콧대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횡기다리 위에 서서 넓은 나간볼을 바라본 광경.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옥산이고 그 너머에 조계산으로 빠지는 오금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멀리 보이는 저 큰 산이 진광산이고 우측에 저 뾰족하게 솟은 것은 제석산입니다. 저 산줄기들은 모두 조계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앞으로 특히 문제가 될 것이 진광산입니다. 진광산은 높이보다는 몸집이 커 골짜기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위치가 묘하게도 조성과 보성에 근접해 있습니다. 남자의 속성. 남자라는 것은 권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순식간에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염상군은 다시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남녀 관계의 모순. 외서댁은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마음이 없는 남자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뒷물은 해야 했다. 전혀 마음이 없는 남자이면서도 불결한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그건 무슨 마음인지 모를 일이었다. 마음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까. 처음 그 일을 당하고 나서는 그리도 더럽고 징그럽고 싫던 남자가 억지로라도 몸을 자꾸 섞게 되니 그 더러움과 징그러움과 시림이 덜해지는 것 같은 마음은 또 무엇일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는데도 몸을 섞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마음은 또 무엇일까? 외서댁은 진저리를 쳐가며 찬물로 뒷물을 했다. 굶주림의 양면성. 굶어 죽자고 작정을 하면 20-30일을 버틸지 모르겠지만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4할 이상 굶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뻘교 주민의 우월감. 뻘교 사람들은 보성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우월감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었다. 보성군 벌교읍이 아니라 벌교군 보성읍으로 행정 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었다. 머리수건 예찬.
농사일을 하는 아낙네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은 들일이나 밭일을 나가면서 농구를 챙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온열 땡볕 아래서 농사일을 할 때 그것은 직사광선을 막는 모자였고 팥죽담을 닦아내는 수건이었고 그늘에서 쉴 때는 깔개였고 일을 마치고 나면 옷털이개였고 임지를 할 때는 또아리였고 예기치 않은 물건이 생겼을 때는 보자기였고 길을 가다가 내외해야 할 남자라도 마주칠 때면 눈길 가리기였다. 머리수건은 여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겨울에는 부족함이 없는 방한 모자의 구실을 해냈다. 겨울 맞바람을 받고 걸을 때 귀는 그 얼마나 시린가. 그런데 머리수건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흩어짐이 없도록 꼭꼭 붙여 추위를 잘 타는 쪽진 머리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귀까지 넉넉하게 감쌀 수 있도록 매는 것이라서 더없이 좋은 방한 모자였다. 다만 머리수건은 여름에는 삼배로 겨울에는 무명으로 바뀔 뿐 농가의 아낙네들은 사시사철 머리수건을 두르고 살았다. 머리수건을 두르는 맵시는 쪽진 뒷머리에 위에 매듭을 짓는 솜씨 따라 좌우되었다. 수건의 두 귀가 한데로 모아져 느슨한 듯 낙낙한 듯 매듭을 지어야 수건이 바람결에 날아와 머리에 가볍게 얹힌 듯 살포시 내려앉은 듯 자연스러운 태가 나는 것이다. 매듭을 그렇게 짓는 것은 외관상으로 태를 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수건이 그처럼 얹히듯 내려앉은 듯 해야만 머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 더위나 추위를 막아내는 효용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건의 두 귀는 무작정 묶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효용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솜씨 있는 매듭짐이었다. 그런데 그 매듭이라는 것이 기묘했다. 쪽머리에서 비녀를 빼면 머리채가 얽히거나 맺힘이 없이 풀려내리는 듯 머리수건도 그 끝을 손으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매듭이 그냥 풀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그 매듭은 웬만한 바람이나 어지간한 몸놀림에는 풀리는 법이 없었다. 느슨한 듯 낙낙한 듯 매듭을 짓되 그 매듭이 손을 대기 전에는 풀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가의 사내아이가 누구에게 특별히 배운 바 없이 낯질이며 지게질을 익혀 장성한 농사꾼이 되듯 아낙네들도 언제부터인지 자기들도 모르는 머리수건을 맵시 있게 두르게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낙네들이 머리수건을 언제부터 두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랜 옛날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팔아리 농사를 지으며 연명해왔고 농사일에 노동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여인네들은 삶의 슬기를 모아 그런 다목적인 수건을 두르게 된 터일 것이다. 머리수건은 농가의 아낙네만 두르는 것이 아니었다. 장사하는 여인네나 주막집 주모까지도 머리수건을 둘렀다. 그건 유행이 아니라 머리수건의 다목적인 이용도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여인네 거의 전부가 머리수건을 두르고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일찍이 이 땅을 찾아왔던 어느 서양 여자는 단아하고 정갈하게 흰 머리수건을 쓴 말수가 적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에서 조선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흰 빨래를 정성스럽게 빠는 여인들과 일본인에 비해 월등히 잘생기고 몸집도 큰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민족이 왜 일본의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까를 그 서양인은 회의하고 안타까워하기 시작했다. 하얀 천을 머리에 맵시 있게 두른 여인네들의 모습은 분명 그 여자에게 경이롭고 특징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흰 머리수건을 두른 여인의 모습은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그지없이 단정하고 정숙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외간 남자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살짝만 숙여도 이미 이마를 반쯤 가리고 있던 치향에 의해 남자 쪽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옆 얼굴은 아예 반쯤 가려져 있어서 표정을 읽을 도리가 없었다. 아낙네 입담. 왔다 성님, 서울 무섭단께 영산포부터 기는 꼴이여이. 성님 맨키로 말을 넘사 사람이 죽으면 뭘라고 울겄소. 운다고 한 번 죽어뿐 사람이 살아날 것도 아닌디. 운다고 살아날 것도 아닌지 뻔하게 암수렁도
시설움에 오는 건 아니띠요? 사람이 무슨 일 당하고 말 씹는 것이야 어디 일 풀리려고 그러건디라? 매친수 풀고 전후사정 따져 기운 체리잔 것이지라. 동학의 의미. 첫째, 내적인 중요성으로 농민의 힘으로 농민이 원하지 않는 집권 세력을 타도하려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농민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지. 내가 서두에 동학란을 들먹인 이유도 거기 있고, 둘째, 외적인 중요성인데 새 배격이 그것이야. 동학란은 전반부에는 척치를 일삼는 부패한 봉건 체제의 타도를 목적으로 싸우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운 거야. 조선왕조가 그때 무너졌다는 것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어서 청국과 일본을 끌어들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지. 결국 일본 놈들의 우세한 무기 앞에 동학부는 패했지만 그 의의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네. 안으로는 봉건 왕건 체제를 타도하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는 사회혁명이었고, 밖으로는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전쟁을 수행했으니 말이야. 일본이 동학란의 진압에 총력을 쏟았던 이유. 첫째, 전국세를 압도하려는 것이었고, 둘째, 반도 땅을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도를 방해하는 국내 세력을 일소하고자 함이었지. 토지조사가 시작되자 각 지방, 각 마을마다 말썽이 빈발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소유권을 박탈하는 경우였다. 홍보에 무성의로 기한을 놓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를 모르는 농민들이 당한 순환이고 억울함이었다. 애초에 신고제를 실시한 것부터가 그런 식의 약탈을 전제로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말썽은 공동소유의 땅인데도 한 사람만 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버려 발생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문제는 현지 활동을 하고 있는 지주위원회에 소속된 지주대표가 마음대로 저지른 만행이었다. 그들이 신고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토지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이었다. 그런 절대권을 가지고 그들은 무식한 농민의 땅을 가로채거나 일부를 상납받고 도장을 찍어주는 횡포를 저질렀다. 네 번째 문제는 조선시대로부터 조상 대대로 경작해오던 공전을 총독부는 모조리 국유지로 편입시켜 소유권을 박탈한 점이었다. 토지 소유의 문서화가 불확실한 까닭에 이름만 공전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사유지였던 것이다. 토지조사는 8년 만에 끝났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해인 1917년에 동척이 소유한 땅이 74,738정보였구먼. 제일 많았던 해가 1921년이므로 99,480정보이니까 10만 정보고 10만 정보면 3억 평의 땅일세. 동척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지주가 된 셈이지. 그게 다 우리 농민의 땅이었으니 땅을 잃은 농민들의 형편이 어떻게 됐겠나. 동척뿐만이 아니라 기존 일본인 지주와 우리나라 지주들까지 토지 약탈에 가세했으니 수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파산당하게 되고 농촌사회의 안정이나 질서는 파탄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 물론 토지 분쟁이 끝없이 일어났어. 시인 장만영이 쓴 1932년에 쓴 시 농부의 서름. 나는 타는 듯한 햇볕 아래를 맨발로 헤매며 논에 왔노라. 집에 병들어 누운 아내를 생각하며 서마지기 조금만 나이 논에 파랗던 어린 모는 가뭄에 타 마르고 쪼개진 논바닥엔 새우새끼 누워있고야. 아, 이 모양 차마 보기 어려워. 나는 논두렁 치며 엉엉 울었노라. 해 넘어가는 것도 그저 모르고. 소작쟁이. 1920년대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전국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소작쟁이는 그런 자각 아래서 벌인 생존권의 투쟁이었고 항일운동이었던 거야. 조직화된 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소작쟁이를 일으킨 곳이 어딘지 아나? 바로 60리 밖에 있는 순천에서 했네. 3.1운동 다음 해인 1920년 그들은 농민대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부당한 소작권 이동 폐지를 내걸고 투쟁한 거야. 소작쟁이의 요구 조건은 대체로 소작권의 이동 반대, 소작료의 인하, 소작료 체납제 실시, 각종 공과금의 지주부담, 사음제도 폐지, 소작인의 사역 폐지 등이었지. 소작인들로선 당연히 주장할 것을 주장한 것이야. 북한 토지개혁 결과
지주들은 완전하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숙청을 단행해버렸네. 그래서 50만이 넘는 친일 반민족자들이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도망을 나왔네. 대구 11 항쟁 본질. 첫째가 미국 수집 없애고 토지개혁 단행하라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고, 둘째가 조선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민족의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였고, 셋째가 경찰이나 포악한 지주들을 표적으로 삼은 친일 반민족 세력의 척결 문제였지. 그 세 가지는 바로 군정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 문제였던 거야. 민중들은 무서운 기세로 일어났는데 그 큰 규모로 보거나 그 치열하게 싸운 도로 보거나 그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 그건 군정을 상대로 한 일종의 전쟁이었지. 해결법. 벌교 지역을 예로 들더라도 이번에 입사하는 농민들의 90%는 아마 하산하게 될 거야. 자기네들의 절대 목적이 성취됐는데 공산주의를 추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말이야. 현 정부는 그 간단 명료한 원인 해결은 하려 하지 않고 공산주의만 척결하려 하고 있어. 전라도 젓갈. 전라도 젓갈이라면 팔도에서 유명했고 그 중에서도 갈치 속젓은 으뜸이었다. 신씨는 갈치 속젓의 고소름한 향내를 맡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거선떼기 말하는 보신법. 일삼아 칡을 캐먹어라. 그것이 보약이다. 물이 오르는 2, 3을 취얼 음지에 말렸다가 가리를 내서 한 주먹씩 묵으면 하루 세끼 굶어도 까딱없다. 2, 3월 솔잎도 그리하면 보약이고 임시변통 양식이 되니라. 괴물은 묵지 말고 흐르는 물만 묵고 시상 없이 춥더라도 땀 찬 발로 자버릇 하지 말어. 땀 안 씻고 자다가는 영축음이 발가락에 얼음 베길 것인께 발가락, 손가락, 귀에 제일 쉽게 얼음 베기고 얼음 베기기 시작했다 하면 문덩이가 따로 없음께. 그럴듯한 거절법. 쉬운 말로는 겸직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거야말로 쉬운 말일 뿐이고 두 가지를 다 망치는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법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한 가지 일에 겸비한 성실을 다하는 경우에만 당신을 닮게 하는 영광을 베푸셨고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교만과 불성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네. 설득의 힘. 압도되는 것은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압도였다. 그분이 가진 진실의 힘 탓이었다. 우남, 이승남. 미국 교포들이 모금해준 독립자금을 우남이 이용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가운데 조선 민족의 이름으로 미국 정부에 난 위임 통치 청원서 문제가 계속 파문을 일으켜 마침내 탄핵 재판소가 개정되었고 이승만은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는 선고를 받았지. 이 사건은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 독립자금 유용과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 때문에 발생했으며 결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민영의 대사. 어떤 정치 이념이나 조직화된 폭력이 한 민족을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은 세계 도처가 역사가 입증하는 바이네. 외소댁에 봉숭아 물들이기. 그녀의 8손가락에 밀가루 반죽을 붙이고 꽃다짐을 놓고 피자마 잎으로 싸서 실로 동여맨다. 3번은 반복했다. 그래야만 콩빛이 되도록 진하게 물이 들었다. 그 색깔은 처음에는 약간 칙칙해 보이지만 물일을 하면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물에 탈색되어 밝고 고운 재색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다. 봉숭아물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여름이 가고 겨울이 시작되면서 새하얀 손톱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색 속에서 솟아오를 쯤이었다. 손톱눈과 봉숭아물은 서로 대조를 이루어 손톱눈은 손톱눈대로 더 희게 빛나고 봉숭아물은 봉숭아물대로 더 붉게 빛나 꿈꾸는 것 같은 아름다움에 젖어들게 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봉숭아물은 신압으로 손톱을 떠나가고 봉숭아물이 반나마씩 남은 손을 누르려 백엔잎 술을 놓는 깊은 밤이면 식어가는 아랫목 온기마저 넘치는 행복이었다. 금음달로 손톱 끝에 걸려있던 봉숭아물마저 사라지고 말면 어느덧 겨울도 끝나 있었다. 치자꽃.
치자꽃은 희고 작았다. 어찌 보면 소복한 청산 같은 꽃이었다. 그런 춥고 외로운 느낌의 꽃에서 어떻게 화홍빛 물감이 풀리는 열매가 맺히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녀는 치자꽃을 좋아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열매인 치자를 더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잘 마른 치자를 반으로 쪼개 물에 띄우면 의외실처럼 풀려나가는 화홍빛 물감. 담양과 대나무. 담양은 예로부터 농산물보다는 죽세공품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다.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만큼 무성한 대밭이 사철 푸름 속의 산지에 있었다. 담양의 대가 이름을 얻게 된 것은 타지방의 대에 비해 질이 월등히 좋은 까닭이었다. 삼남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대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다년생 나무였는데 특히 호남 지방에서는 집집에 뒤둘타리 노릇을 하는 양이며 울룰이 퍼져 있었다. 그런데 담양의 대는 그 많은 고장의 대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힐 만큼 질이 좋았던 것이다. 담양의 대는 흔히들 왕대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대로 원통의 크기가 대개 어른의 양쪽 손가락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만든 원만큼씩 했고 키도 10길 높이로 치솟았다. 담양 대가 그렇게 걸출한 것은 품종이 특별해서가 아니었다. 담양대를 다른 지방에 옮겨다 심으면 그 걸출한 모습은 간데가 없고 좀대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상해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기후와 토양 탓이라는 것쯤은 헤아리고 있었다. 담양에서 대가 아무리 유명하다 하나 치부의 수단이나 기준은 역시 전답이었다. 호산댁의 잠언. 나가 내 부모 속 놀랐댔기 너희들이 내 속을 어찌할 것이요? 요게 본향. 그래, 조선시대부터 요게 본향이 순천이라 명이 났던 거겠죠.